지금은 지역 소멸 대응과 관련된 주제인데 다시 먼저 사람들이 지역 소멸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한번 짚어놓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요? 소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소멸인가요? 지방 소멸이란 건 일본에서 나온 용어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이제 좀 일본에서 나온 용어를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수입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거겠죠. 인구가 적어드니까 독자적인 지자체로 이렇게 영위하지 못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합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속했던 지자체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통합되면서 그 지자체가 소멸된다는 의미 뭐 이 정도겠죠. 왜냐하면 지방이 소멸할 리가 없고 땅도 그대로 있고 사람의 단지 준다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산 것도 해방 이후거든요. 우리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각 지역마다 유구한 문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인구가 적었던 시절에도 각 지역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왔고 그러니까 지방 소멸될 일은 없고요.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데 대신 그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주는 건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서 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인가? 기금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쪽은 또 이제 민영발전 쪽에 쓰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용어의 극단적 용어를 사용한 효과는 있는 거죠. 사실 저도 그냥 강 원장님 말에 뭐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게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가 현대적 버전으로 각성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 지방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대한 지역이라는 게 정체성이 기반이거든요. 경험의 기반이고 동원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커뮤니티라는 거, 지역이라는 것은 소멸되지 않아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동의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 아까 도농 간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지역을 어느 정도 비워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사실 정부 어느 부처에서는 지역을 어느 정도 비우고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구가 줄어드는 거 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멸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방이 소멸한다. 공무원은 소멸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소멸한다고 그러면 지방 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지방 정부가 독자성을 잃어가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소멸이라고 하는 자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은 소멸되지 않죠. 지역은 있는 거고 그게 사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도시에서 드러내 있는 것처럼 지역이라는 걸 성장하고 소멸하고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재정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국에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놓고 실제로 국토 전체 뭐 성능이라는 개념을 쓰면 굉장히 좋은 걸 많이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방역 소멸되는 거라서 내두개는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인식이라는 데서 진짜 소멸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좀 정의점을 보고 그래서 좀 챙길 건 챙기고 비울 건 비우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지역 소멸 또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게 지방이 남아 있는 거고 인구가 그냥 줄어드는 현상에 불과한데 너무 우리가 그걸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견해를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의 현상이 문제가 있다는 제도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어떤 측면이 가장 문제인가 그렇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어쨌든 이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나왔으니까 일본에서는 사실은 지방 소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방 창생 계획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또 했죠. 거기 보면은 이제 공간적으로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좀 조방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압축시켜서 뭐랄까 기반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물불이 흩어놓지 말고 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한계 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버릴 마을과 이제 좀 살릴 마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반 시설이 이제 가능한 그 안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건데 막상 또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작동은 잘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데 뭐 주민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이 기반 시설을 방치하기가 보다는 어쨌든 자기 쪽에 있는 쪽을 살리다 보니까 이게 꼭 아주 작은 마을 정치가 되고 또 마을 정치에서도 그런 기반 시설 투자를 이렇게 해결하기는 아니 한 건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농촌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현장에 가보면은 오랫동안 그 정부 재정 사업을 해가지고 투자해놨던 많은 시설들이 지금 유효하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투자로 할 때는 운영비를 제공 안 하고 대체로 그 건축비까지만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시설들이 지금 대부분 방치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 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그럼 과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각 지역에 이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될 기반 시설의 것을 보고 어디까지 정부 책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접했을 때 아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두 가지 차원을 하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과 적응하는 정책. 하나는 이 기후위기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탄소 제로로 간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1도나 1.5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기후위기 쪽에서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지방 소멸 쪽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말 그대로 이제 지방 소멸 자체를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 유치 전략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인구 예측처럼 그 예측이 쉬운 예측도 없잖아요. 뭐 부동산 경기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 인구 예측은 굉장히 쉽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출산율이 2배로 오를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 맞게 이제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쪽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를 함께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후자는 지역 내부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거기 이제 그 추세를 인정해야 되니까 지자체장들도 하기 싫어하고 주민들도 싫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거기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미래 인구에 대해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도시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할 때 이제 장래 인구 예측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그 장래 인구 예측을 각 지역별로 다 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장래 인구 예측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신규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인구가 준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축소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 축소되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그 기성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걸 인정하면서 이게 적응한다는 게 사실 뭐 패러다임의 굉장한 변화인데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갈 마음의 준비가 아직까지 어느 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재 인구보다 10년 후의 인구가 줄어들 것을 누구나 알지만 그 내에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에서 미래 인구를 현재 인구보다 줄여가지고 계획을 하는 게 무진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제 저항들이. 근데 이게 정책을 할 때 보면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계속 컴플렉스로 가고 뭔가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맞다고 쭉 계속 쓰면 뭔가 인식이 바뀌어서 당연히 그러면 이쪽으로 모이게 맞겠다고 싶은데 근데도 이제 그거를 과연 학자들이 받아들인가? 뭐 정치권, 기득권 이런 걸 빼더라도 근데 또 다른 이야기 있지 않나 이렇게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보면요 그 에이징 인플레이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부족이 더 사는 거 나오는 게 아니다. 이더 사람 생기는 거는 이건 학대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현재 있는 순위가 소멸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실 일본에서 하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발상이 뭐냐면 지리적인 이동성을 기반하는 거거든요. 모빌리티를 기반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런 남부 지역에 있거나 그런 소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성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동성이 없어서 이 이동성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옮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아픔하시고
그거죠, 사실. 그걸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옮기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건 삶의 실존이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특히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온 데에서 아까 지역이라는 게 정주 기반이기도 하면서 정체성의 한 부분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거에 대해서 모빌리티는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있는 게 그 사람들에게 더 이득인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정부는 최소한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사회복지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정도의 서비스를 간다고 가정한 거기 때문에 이랬었을 때 소위 부문 정책과 지역 정책 사이에 컨플릭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서양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방식이 아까 일본식으로 직접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어 컴팩트 시스템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당연히 뭐 나쁘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보면 한국가 가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돼요, 사실. 사실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IT 같은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위험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시키자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어쨌든 그래서 입지 적정하게 이런 게 뭐냐면은 한 마을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공공투자나 민간투자를 좀 집중시킬 지역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 안에는 좀 앞으로 공공투자나 민간투자를 집중시키고 또 바깥은 가능한 한 이제 거기다가 투자하지 말고 이제 여기다 투자해서 작은 사람들끼리 좀 옹기종기 모여서 투자하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뭐 이 이론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럴듯한데 이게 현실에서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바깥에도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더 어려운데 우리나라 보기 그래도 아무리 쇠퇴하는 동네라도 뭐 심지어 우리 면소재지 지역이라도 그 면소재지 지역에다가 투자하면은 조금 더 비쌉니다. 아무래도 바깥에 투자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는 또 바깥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개발지가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곽에 투자하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고속철도역을 짓더라도 이용객이 많은 도심에 투자하면은 비싸고 외곽에 허허벌판이 하면 싸고 하니까 이제 바깥에다가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각 개발 주체들의 그 이익과 사회 전체적인 그 편익이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개발 주체들은 안 돼가는 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과연 계획이나 규제로 혹은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정교한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지역 소멸 이렇게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막 나오면서 정책도 만들고 돈도 집어넣고 예산 편성 같은 거 보면 그냥 지역 소멸 이런 붙여서 균형하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게 제가 같은 보면 저런 식으로 돈 쓰면 진짜 소멸하겠다 싶더라고요. 지역 소멸 대형 기금하고 저는 보니까 뭐 관광지 개발 이렇게 다 남 좋은 일이에요.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는 그런 돈 안 주고 출렁다리 만들고 관광지 개발 그거 다 외진들이 와서 하는 건데 혹시 그런 정책이 도대체 어느 사고 어느 관점에서 하고 정말 그걸 설계하는 사람은 저게 목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빨리 지금 방식으로 적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현재 소멸되고 있는 구조에 돈을 계속 주는 것 같거든요. 행안부도 보통교부세 계속 소멸되면 더 주겠다고 그러고 소멸되는 또 만들어주고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소멸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다른 거는 막 이렇게 다른 사업도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소멸도 아닌데 이런 붙여서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기반 이론도 없고 그냥 단순적으로 막 나가는 거 아닌지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하기 어려운데 계산이 안 되지만 투자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국회의원들 친구 계획과 지역과 그거에 맞물리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만 하더라도 지역구가 뭐 3개군 했다가 6개군 했다가 다 그렇게 되던데 강원도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절반이 못해 한 3분의 2 이상이 다 지역 소멸 지역인데요 사실 참 재밌습니다. 강원도 아까 말씀으로 저희 춘천만 하더라도 인구가 30만도 안 돼요. 아무리 뭐래도.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 인구는 뭐 부동산과 있어 알지만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꿈에
차이는 내가 맞는데 원래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향후에 그 발전 이익을 설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까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죠. 지역 정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 정책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 내하고 지역 가안이 있는데 성장을 하려면 지역 가안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뭔가 우리가 수출해야 그에 따른 이득이 이제 오는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사실 갈라먹기식 그런 예산 배분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 일본식으로 좀 적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어떻게든 뭐 인프라를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입지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자기 땅에는 오는 건 찬성하지만 옆에 남의 땅에 가는 건 절저히 반대하는 게 입지거든요, 사실.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이건 뭐 영도 똑같더라고요. 영도 아주 뭐 협력적이라 하는데 그냥 고속도로에 이거를 이쪽으로 하느냐 저쪽으로 하느냐 갖고 엄청나게 싸우듯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충남도청이 예산군하고 홍성군에 아주 적정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안동 그냥 경북도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강원도청도 지금 옮기고 있는데 세상에 왜 그게 옮기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도시가 없는 완전히 빈 땅에 가가지고 앞으로 한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는 정책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공무원 설문조사한 게 보니까 이게 우리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공무원분들이 지역 소멸 대응 정책 효과 정도를 굉장히 낮게 주셨잖아요. 이게 참, 그런데 일단 그 질문하신 거에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그 지방 소멸에 관련된 무슨 이론적 기반이 있느냐? 이론적 기반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그 마쓰다 보고서나 일본의 지방 상생 정책이 아마 굳이 찾는다는 우리가 이제 중과할 만한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방이 소멸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들이 요새는 소멸 위험 지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과거에 낙후 지수 이런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역을 이렇게 랭킹화 시켜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낙후도 지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걸 말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굉장히 좀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발전 지수로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소멸 지수는 굉장히 적나라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반발이 있다가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즐겨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소멸한다 그러면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이 지방 소멸 기금에 대해서는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눠주지만 또 공모도 있고 또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리 일주라도 쭉 나눠주면은 그렇게 많은 돈들은 아닌데 이제 여기 대해서 다들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 소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500억을 쓴다 한들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또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거는 너무 큰 목표니까 어쨌든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데 목표에는 고울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는 게 있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 즉 큰 목표가 있고 작은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목표 오브젝트는 적어도 측정 가능한 지표가 돼야지만 오브젝티브죠. 근데 지금 우리 지방 소멸을 막겠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500억을 쓰는 건 이건 처음부터 목표와 수단 간에 이게 괴리가 있는 거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오브젝티브 단위의 이제 정책과 사업과 지표들을 개발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인구를 10명을 유치하겠다든가 아니면 학교 학생 수를 5명을 늘리겠다든가 이 정도의 좀 작은 목표와 측정 가능한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관광지 사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지역에 공부 효과가 있는데 그럼 관광객을 몇 명을 더 유치하겠다든가 그럼 이제 또 가성비가 나오겠죠. 이 투자 대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이것들을 좀 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행정부나 또 혹은 우리 학회분들이 참 잘하시는 건데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그냥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실은 나중에 가면 또 감사원에서 또 감사하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사업마다 좀 그 오브젝티브 단위의 목표 이걸 좀 잘 정리하시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재밌는 사업들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각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걸 정말 우리가 자치분권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그걸 또 앞으로 추진할 주체들이 있는 동네와 이제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동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치분권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한가름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정도 정교한 얘기까지는 좀 못하고 일단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뭐 사업이 돼 있으니까 많은 각자나 용자에 달라붙어 가지고 좀 어차피 예산 500억, 300억, 100억 뭐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거기 맞는 담론과 거기 맞는 논쟁들을 해야지 지역 불균형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200억, 300억짜리 사업의 뭐 효과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지금 서로 대화의 이게 미스매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할 때 집중하고 우리 큰 제도들이 집중할 때 집중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보면 보통 교부도 그렇고 행안부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가 생활입니다. 그러고 책도 또 나오더라고요. 5동 2천, 5.14